반갑습니다. 기초심리상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필기시험을 이제 어쨌든 가채점 해서 통과를 하셨든 어쨌든 지난번에 통과를 하셨던 필기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하시는데 실기 준비할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거죠. 필기시험은 문제랑 정답이 공개가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던 것처럼 문제랑 정답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답이 이게 왜 정답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참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응시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고 시험을 응시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얘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지, A4 용지 한 2장 정도 되는 시험지인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거기 이렇게 네모칸 돼 있어서 그 네모칸 안에다 이렇게 그 답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답을 쓴 거를 통째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시험 문제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정답이 뭔지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큐넷 게시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임상심리사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성적 공개가 되면 이제 큐넷을 폭파시키겠다, 정답을 공개해라, 소송 건다,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십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큐넷도 폭파가 되지 않았고 소송도 건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큐넷에서는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공개가 안 되고요, 문제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시험을 응시했던 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이제 그 문제를 복원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명칭을 기출 복원 문제 이런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복원해 주신 걸 갖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정답이 이럴 거야 라고 유추되는 정답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이론이라든지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답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답이라고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숫자로 딱 나와버리거나 이제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문학 계열은 학자들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담이 뭐냐라고 정의를 해라. 이렇게 만약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정의를 한다 그러면 A라는 학자는 상담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B라는 학자는 상담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답을 뭐로 할지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라는 학자 주장을 보면 요게 정답이고 B라는 학자 주장을 보면 요게 정답이야. 그래서 이제 두 이론을 다 알려드려요.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할 때, 이 강의 진행할 때는 두 이론을 다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뭘 쓰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출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쓰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저도 말씀을 잘 못 드려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 봐서 어느 성적으로 합격하고 이런 걸 이제 대충 이렇게 보니까 요걸 쓰는 게 좀 더 이렇게 정답에 가깝겠다. 또는 정답을 이렇게 기술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하면 좀 더 합격이 되는구나. 이런 이제 감인 거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감으로. 왜 그러냐면 본인도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기술을 하면 이렇게 정답에 가깝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경환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답에 가까워요.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 우리 시대고시에서 나온 이 교재를 이제 내용을 쭉 진행을 할 때 똑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명칭만 살짝 바꿔서 A라는 학자의 이론, B라는 학자의 이론, C라는 학자의 이론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때 여러분이 이게 왜 비슷한 걸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 왜 그러냐면 사실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제시해 주는 게 정직한 거니까요. 뭐가 정답으로 채점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요걸 외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뭐 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넉넉한 점수로 붙었다. 별로 없더라고. 떨어지는 분도 뭐 이제 한 56점, 뭐 57점, 정말 아쉬웠던 분 59점, 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건. 근데 이제 합격한 분들도 뭐 65점, 뭐 80점 이렇게 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분들 중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60 몇 점대로 합격을 하고 떨어져도 50 몇 점대로 합격을. 이건 공부했다는 얘기거든. 공부 안 하면 이제 아주 낮은 점수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뭐 넉넉한 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필기시험 공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기시험 공부는, 필기시험은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뭐 4개 중에 고르는 거 시간 별로 어려움 없었잖아요. 실기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쫓길 일은 없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서 쓰지 못해서 이제 못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쓰면서 외우셔야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쓰는 게 그게 큰 어려움이 없으시지,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자꾸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쭉 외우신다 그럼 나중에 쓰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젊으신 분들은 눈으로만 외워도 이렇게 쓰는 게 좀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좀 있다는 얘기는 한 40대 넘으신 분들, 이렇게 본인이 40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꾸 쓰면서 외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합격률이 증가한다. 그냥 눈으로만 외우시면 어려울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자, 핵심 이론 1번 보시면 이제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이라고 하는 거. 이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뒤에 가면 상담에서의 초기 면접이라고 하는 게 다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게 왜 나오지?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임상 장면, 이제 임상이라는 용어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시험이 임상심의사인 거잖아요. 그 임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클리닉이라는 용어를 병원에서만 붙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무슨 클리닉, 예를 들어서 컴퓨터 클리닉 이렇게 붙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임상심의사 자격을 여러분이 획득하셨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무슨 클리닉 이런 식으로 붙이면 여러분은 대번에 보건복지법 위반으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못 붙이도록,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잘 못 붙이도록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상 장면, 그러니까 클리닉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신과 병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상이라고 시작이 되면 이게 병원 장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 되고, 심리 상담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상담실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상심의사라는 입장 자체가 약간 애매해서 그래요. 임상심의사는 정신과 병원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심리상담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활동 영역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럼 뭐 엄청나게 다르냐?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고, 정신과 병원은 좀 중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심리상담소는 좀 경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장면에서의 초기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또는 정신과 병원에서 임상심리사가, 정신과 의사의 의뢰를 받은 임상심리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에서 주요 목표는 뭐냐면, 이거는 뭐 사실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보시면, 첫 번째,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 혹은 내담자의 증상을 탐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왔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겠지. 심심해서 뭐 정신과에 와서,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정신건강의학과에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은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뭔가 고통스럽거나 뭔가 괴로워서 또는 뭔가 내가 걱정이 돼서 왔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 주로 호소하고 있는 심리 문제 또는 문제 증상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그게 괴로우신데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개선되기를 또는 이걸 내가 조절할 수 있기를 어떤 걸 기대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를 물론 정신과 병원에서 약물 치료도 합니다만 상담적인 접근, 그러니까 이건 심리 상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심리 치료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라포 관계 형성을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치료 과정 전체를 이제 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거. 구조화한다라는 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내가 그러면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치료 과정을 거치겠구나. 그리고 언제 와서 내가 어떤 걸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걸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된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임상 장면에서 초기 면담의 주요 목표는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행동 관찰입니다. 그래서 임상 장면에서 임상심리사가 또는 정신과 의사가 이 내담자를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보냐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내담자의 말 그리고 표현 방식이 어떤가 이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과 표현이면 어떤 걸 보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위한 거지. 목소리의 강도, 고조, 말의 속도와 반응 시간, 말하기의 용이성, 말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확인한다. 이제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목 외우셔야 돼요. 제목. 두 번째 신체 동작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환자죠. 임상 장면이면 주로 환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환자가 와서 뭐 이렇게 그 동작이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나무토막처럼 경직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체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면담 태도, 이렇게 적대적으로 와서 이렇게 막 위시하듯이 막 이런 내담자도 있고 너무 위축되어 있는 이런 내담자도 있거든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용모와 외모를 우리가 이제 그럼 뭐 용모와 외모를 본다.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이런 거 보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위생 상태가 양호하다. 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손톱 이렇게 검사하고 그런 위생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자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상당히 불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치아예요. 치아. 이렇게 치과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자조행동이라고 하는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고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양치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근데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그 환자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위생 상태가 관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럼 자기를 잘 보호하거나 자기를 잘 케어하고 자기를 잘 꾸미는 기본적인 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그 상태로 나가시나요? 그렇지가 않고 뭐 이렇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씻고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만큼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하면 이 정도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런데 용모 및 외모가 이상해. 이 사람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정서적 반응이에요. 이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건데 감정이 확 올라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서적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6번 이해력. 그러니까 임상심리사가 질문을 하는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질문할 리는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제 쉬운 단어를 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 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 간신히 알아들어. 뭐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학습이라든지 또는 임상심리사의 말을 정확하게 잘 알아듣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듣고 말하는 거. 너무 성급하게 내 임상심리사가 질문을 끝나지도 않은데 대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대답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의사소통 능력이,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답을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제목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임상적 면접을 할 때, 임상적 면접,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면접을 해야,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물론 그러고 나서 심리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면접을 해야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냐라는 거, 이것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환자의 신상 정보, 여기서 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그래서 임상 장면이기 때문에 환자라고 보통 기술을 합니다. 기본 정보, 그러니까 왜 뭐 이름이 뭐냐, 성별이 어떻게 되냐, 나이,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뭐 결혼 유무, 직업 유무, 이런 건 무슨 직장에 다니세요, 직장명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입사 장면에서 결혼을 묻는 건 뭐 그런 거 못 묻게 돼 있다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걸 알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용도인 거예요. 결혼 유무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본적으로 아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주호소 문제. 이 사람이 주로 그럼 와서 내가 어떤 게 괴로워요. 뭐 아무도 안 들리는데 나만 이상한 소리, 말소리가 자꾸 들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현 병력.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증상이 언제 발생했고, 뭐 이제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게 지금 이제 내가 문제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과거 병력.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걸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최근에 심한 우울을 경험했어.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아주 심하게 우울해져서 제가 그 직장도 출근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휴직을 하고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과거에도 혹시 우울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뭐 혹시 청소년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성인기 초기라든지 이런 때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병전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우울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럼 성격이 어떠셨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아주 뭐 활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뭐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병전 성격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는 개인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사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어떻게 태어났고,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관계는 어땠고, 어렸을 때 뭐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쭉 성장해 나가면서의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듣는 거죠. 말 그대로 개인사.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는 가족력을 듣는 겁니다.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족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가족들은 어땠나?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우리 집안은 어땠고, 뭐 형제는 어땠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뭐 이제 뭐 첫째 뭐 형은 어떻게 됐고, 둘째 형은 어떻게 됐고, 뭐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뭐 우리 집안 안에 뭐 이제 혹시 누가 또 우울을 경험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누가 자살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사를 듣는 거죠. 가족력.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서는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거. 이건 정신상태 검사는 뭐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수치가 어떻게 나왔구나, 이런 거를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정신상태 검사, MSE라고 약자로 보통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하죠. 권고사항은 왜 메모를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임상심사인 내가 이 환자를 치료를 해, 계속. 그러면 뭐 이제 내가 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임상적 면접을 정신과 의사가 해서 임상심사가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제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권고사항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9번까지 이제 면접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제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뭐 임상적 면접 내용을 뭐 9개를 써라, 이렇게 나오냐, 임상적 면접의 내용을 뭐 5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9개를 다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럼 9점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줄 문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4-5개 정도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하시면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임상적 면접 내용 중에 동그라미 3번 현 병력에서 이제 다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 병력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우리가 꼭 들어가서 기술이 돼야 되냐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문제가 언제 발생했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울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이 우울을 이제 지금 경험한 요 우울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잘렸을 때 뭐 이제 이런 시작했던 시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때 발생을 하냐? 우울이 심해질 때 어떤 때 더 우울해지냐? 아침에 더 우울해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뭐 연인이 같이 걷는 걸 보면 더 우울해진다라든지 어떤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문제가 발현될 때는 어떤 양상으로 발현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울해지면 당신은 우울해지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우울해지면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전화 와도 안 받고요. 뭐 밥 먹을 시간이 돼도 안 먹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냐? 그 증상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냐? 이걸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발현 양상을 이제 그 확인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지금 우울해지자마자 나한테 온 건 아닐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전, 2달 전에 우울해졌는데 이제 지금 상담을 왔으면 그 사이에 어떤 치료적 접근을 해봤겠냐라는 거죠. 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어봤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사람들마다 다르게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노력이 뭔지, 그 이제 대응 노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응 노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그럼 이 증세로 인해서 지금 뭐가 이렇게 그 변동이 있다면 어떤 변동이 있냐, 뭐 직장을 휴직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 관계를 아주 끊어버렸다든지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 증세에 대한 환자의 심리 또는 현 증세로 인한 어떤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현 병력을 기술하는 데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신상태 검사는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외모, 그 다음에 면담 행동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장, 얼굴 표정, 자세와 동작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면담자에 대한 어떤 태도. 그러니까 면담자가 정신과 의사일 수도 있고 임상심의사일 수도 있어서 이제 면담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적대적이냐, 뭐 위축돼 있냐, 뭐 거부적이냐, 뭐 우호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정신운동은 어때 보이냐라는 게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늦어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해도 그거는 말이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늦게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초조냐, 지체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감정과 정서는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과 말의 내용과 그 말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어떤 감정이 나오는 것,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이제 믹스가 돼서 나오냐, 아니면 너무 이렇게 어떤 사실을 얘기했는데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는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이제 언어와 사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언어의 이제 흐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형식 및 흐름을 보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사고의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죠. 동그라미 6번에서는 이제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상하게 느끼는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나? 이제 우리가 이상심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이인증 또는 비현실감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는 기억은 적절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추측이 되면 그것에 집중해서 어떤 그 심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상태 검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보건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2003년, 6년, 13년, 16년, 19년 꽤나 이렇게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인 거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초기 면담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담자의 행동 관찰 요소 7개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7개 쓰라 그러면 7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 7개 쓰라는 건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단순히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진 않아요. 보통 한 4개 정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요즘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를 한 7개 외우시면 좋고, 뭐 다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행동 관찰 요소 7개가 있었잖아요. 7개를 다 쓰라는 경우는 매우 드문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말과 표현, 행동, 신체 동작, 그다음에 면담 태도, 용모, 외모, 그다음에 정신적 반응,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초기 면담 과정에서는 행동 관찰을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론 2번째 보시면 임상 장면의 평가 면담입니다. 임상이라고 하는 건 계속 말씀드립니다. 클리닉이라고 여러분이 떠올리셔서 아마 병원 환경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평가를 위한 면담을 하는 거. 이 사람이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정신과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이렇게 기분이 처지고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괴로워서 왔어요. 이러면 정신과 의사 또는 임상심의사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상태구나, 우울 상태구나.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내려서 우울 치료를 하면 되겠구나. 이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가 면담은 대체로 한 3가지 정도의 그 형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구조적 면담이라는 거예요. 틀이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게 불편하신데요? 백지 놓고 어떤 게 불편하신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구나. 밖에 안 나가고 싶구나. 이제 이런 것들 쭉 이 백지에다 쓰면서 질문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가 이야기하는데 좀 더 집중해서 그걸 좀 더 파헤치는 방식으로, 파헤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게 바로 비구조적 면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틀이 정해져 있다. 질문의 형식이 아니면 질문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라는 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니까.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백지를 놓고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더 질문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면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형식 및 절차를 정해두지 않은 채 정해두지 않은 채 면담 시에 상황과 내담자의 반응에 대해서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서 유연하게 진행. 뭘 질문할지는 내 마음대로 질문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더 질문하게 되는 거죠, 보통.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융통성 있는 면담이 되고요. 중요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건 비구조화된 면담의 장점입니다. 그럼 장점만 있겠냐? 비구조화된 면담은 단점도 있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려워. 그럼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는 게 어렵죠. 그 다음에 객관화, 수량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우울을 몇 번 느끼는 건지, 우울의 단어를 몇 번 쓰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객관화하고 수량화하는 게 어렵고요. 임상가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될 수 있겠죠. 쭉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었어. 그러면 다시 나와서 다른 거 질문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우울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정신질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상가가 얼마나 감각적으로 그걸 잘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이건가를 판단하는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경험이 별로 없으면 우울이구나 이러고 그냥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임상가의 판단 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신뢰도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구조화된 면담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구조적 면담입니다. 구조적 면담은 말 그대로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질문을 해.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질문해요. 뭐뭐 하신가요? 예. 뭐뭐 하신가요? 아니요. 그럼 아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식사는 몇 끼를 하시나요? 그럼 세 번, 그럼 3 이런 식으로. 간식은 드시나요? 그럼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질문할 리스트가 있어서 그대로 질문하는 게 구조화된 면담, 구조적 면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개인차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집해야 될 내용, 질문 및 진행 방법, 반응의 기록 및 분류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요. 그래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임상심리사는 이 리스트를 써. 그러면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루에 우울을 어느 정도 경험한다. 우울을 그러면 어느 정도 경험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그럼 한 7.
그걸 다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수치를 봤을 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구조적 면담일 때.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적 면담을 하면 신뢰도가 높겠죠. 당연히. 다음번에 질문에도 똑같은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요. 해석에 도움이 되는 규준값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흔히 정상이라고 이제 그걸 지칭을 한다면, 정상인들은 이런 수준인데 이 사람은 요런 수준이니까 요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오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준값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의 훈련을 거친 후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써 있는 대로 질문하는 건데 이게 뭐 얼마나 훈련이 깊이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비구조적 면담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가가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이건가를 이렇게 잘 감각적으로 알아차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또는 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증거, 이런 거에 대한 증거를 질문해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조적 면담 써 있는 대로 질문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의 훈련을 거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투입할 수 있죠. 그럼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은 뭐냐면 동그라미 디귿에서 단점이죠. 미리 준비된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는 얻을 수 없고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담 상황이나 내담자의 상태에 따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자발성이 억제되죠. 질문, 그러니까 예, 아니요, 뭐 몇 번이요, 몇 점이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응답을 안 하니까 자발성이 억제되어 있죠. 그리고 개개인의 초점을 맞춘 접근이 안 되는 게 구조적 면담의 특징입니다. 그럼 질문에 이 사람을 맞추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만든 게 동그라미 3번 반구조적 면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리스트대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내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가는 이런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기억에서 구조적 면담과 비구조적 면담의 장점을 동시에 살린 거고요. 동그라미 니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서 내용과 절차를 수정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평가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을 구조적 면담으로부터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보완 절차로 사용할 경우 임상가의 융통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면담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냐는 거죠. 평가 면담도 이렇게 뭐 어떤 검사해서 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면담이니까, 물론 뭐 나중에 검사를 할 때는 그렇게 검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심리평가를 이제 받으러 온 이유는 뭐냐는 거지.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심리평가를 받으려고 하시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부적응 문제 및 의뢰된 사유. 보통 이제 의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임상심의사가 이제 평가 면담을 진행하면 병원이라든지 정신과 의사가 의뢰를 해서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죠.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환경 및 생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 심리평가를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묻습니다. 즉, 주 문제 혹은 증상,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요.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주 문제의 구체적인 특징, 발생 경과, 그 문제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처 노력, 이전 치료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듣고 나면 가설을 설정하는 게 비교적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뭐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발달사적 정보를 이제 우리가 평가 면담에서 이제 파악을 하죠.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이제 개인의 역사적, 사회적, 가족적, 발달사적 정보를 수집하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주 문제와 함께 그 문제의 경과 및 생활에 미친 어떤 영향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발달사적 정보에는 개인의 발달력, 가족력, 사회력, 학업, 직업, 의학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현재 문제, 적응, 주변 환경, 이런 것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개인의 변화 역사, 사회적 조건,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발달사적 정보는 심리검사나 행동 관찰로는 구분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신상태 평가를 하는 거죠. 정신상태 평가는 앞에서 우리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상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면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내담자의 말, 표정, 자세, 동작, 태도 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정신상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 정신상태 평가는 내담자 혹은 환자를 관찰하고 자기 진술을 이끌어내며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적, 행동적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 정신상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요. 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점. 현재 정신병리적 문제, 그 다음에 성격 구조 파악, 정신병리적 문제의 역사적, 발달적 선행 요인, 그 다음에 치료에 필요한 능력 및 치료 참여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용모 및 외모, 그 면담 태도, 정신운동 활동, 정신적 반응, 언어와 사고, 감각과 지능, 기억력, 진압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를 평가하기 전, 이제 정신질환자의 평가 전 면담 시 유의사항. 정신질환자가 이제 왔을 때 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딱 내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면담을 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첫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부적응적 사고와 경험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상담 훈련을 시킬 때도 되게 주의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어.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우울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이제 뭐 무슨 일을 경험했고 이래서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제 그 면담자가 저한테 정말 그런 일을 겪으셨으면 죽을 것처럼 우울하셨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다면 이런 거죠. 저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거봐. 전문가가 봐도 이건 이렇게 우울할 만한 일이잖아. 라고 강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건 정당한 거야. 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더 심하다면 그래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방법이 없나 봐 이러고 가서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적응적인 사고와 경험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감은 필요합니다.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공감은 필요하지만 실수로 이렇게 강화를 해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는 이렇게 우울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맞아.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강화해주는 이런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기괴한 생각, 감각적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강화받지 않도록 충분히 그럴 만하네. 이렇게 강화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초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어떤 한 가지 이렇게 쭉 집중해서 따라가는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징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정신없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을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도록 잘 유지해서 그건 우리가 좀 더 있다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요 내용으로 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초점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종종 초점을 벗어나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임상관은 짧고 직설적인 질문을 하거나 불필요한 언급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서 초점이 이렇게 쭉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평가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사고가 망상인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망상이야 아니야. 그럼 망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 준비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 그렇지가 않은데 내가 상상 속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공상이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상상 속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 그런데 이게 원래로 이렇게 딱 돌아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니지 이러면 공상이 되는 건데, 망상은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요. 실제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진짜라고 믿어버려. 이런 망상이 되는 겁니다. 요건. 그래서 이 내담자가 하는 말이 망상인지 진짜 그런지가 되게 애매할 때가, 실제로 망상장애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아니라는 증거는 없어. 이제 이렇게 느껴질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사고가 망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굳게 믿고 있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이 사람은 굳게 믿고 있어.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어떤 타당한 증거, 합리적인 설득이 충분히 있는데도 태도를 안 바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것일 때는 우리가 망상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3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상을 보이는 편집증적 내담자의 평가 면담 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망상장애 환자는 우리가 이상심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망상장애 환자들의 그 대략 한 80% 정도가 이제 그 피해 망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집이라고 과거에는 불렀어요. 편집이라고 하면 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많은 망상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망상 체계를 깨뜨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걸 깨려고 한다. 이렇게 말싸움만 되지 깨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그게 그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깨려고 시도하지 마라라는 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정서와 현실, 정서 처리와 현실 검증을 나누어서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그게 사실인 거는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뭘 이렇게 그 일을 진행했을 때, 이건 실패해서 떨어졌겠는데, 어디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것과 떨어지는 사실이 있는 거는 서로 다른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도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붙은 것 같은데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느낌이 있다고 이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서는 망상 경험에 대한 지각과 해석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걸 관찰했어. 그러면 주로 이제 외도를 의심하는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이랑 통화를 했어. 근데 핸드폰을 봤더니 남자 이름이야. 외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남자랑 통화한 건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이야. 근데 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고. 이 남자랑 뭐 이렇게 어떤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해석한 거지, 사실은 남자랑 통화한 것만 사실이야.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사실과 해석을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태도를 보이는 거니까 또 괴로운 망상 환자 같네. 사실 그 망상 환자 오면 괴로워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막 우겨대기 때문에 참 괴로운데 또 괴로운 망상 환자 이렇게 이제 보이면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 이제 편집증적 망상을 보이는 편집증적 내담자를 이제 평가 면담할 때는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출보건 문제 2번 문제 보시면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평가 전 면담 시 유의해야 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4점. 그 점수 좀 많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으로 길게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적응적 사고 경험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임상가가 이렇게 강화를 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평가 면담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의 초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술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기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꼭 쓰면서 외우는 거, 그리고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길게 제시를 해드리지만 중요한 것들을 외우시는 거지, 이걸 다 외운다.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렇게 못 외우니까 중요한 것 위주로 여러분이 외우시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